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의 AI 서비스인 제미나이 3.0이 기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AI 거품론을 진정시켰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3.0은 압도적인 연산 효율로 AI 구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고 검색 광고와 자연스럽게 결합해 AI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줬는데요. 특히 브로드컴과 공동 설계한 차체 칩 TPU를 사용함으로써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12.4로 지난달보다 2.6포인트 올랐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됨으로써 소비 심리가 개선된 겁니다. 집값 상승 심리를 나타낸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해 없애는 3차 상법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임직원 보상을 위해 보유하거나 처분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갖고 있는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업자와 수많은 하청 노조가 단일 창구 없이 각각 따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한다는 원칙에 불만을, 재계는 실질적으로는 교섭단위 분리가 현실화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는데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쟁점별로 따져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10여 년 전 옛 쌍용 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에게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따온 이르는 노란봉투법, 그 시행령 개정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1년 내내 교섭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데 법 개정 취지가 무력화된다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는데요.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아주 중요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오늘은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위주로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이성희 인제대 특임교수,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노란봉투법 법 개정 때부터 경영계와 노조의 갈등이 심했는데 시행령 발표하니까 또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조합법 2조, 3조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내용부터 조금 정확하게 팩트체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성희 교수님, 우선 시행령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내용. 네, 지난 8월 달에 노동조합법 2조, 3조가 개정이 됐는데요. 거기서 핵심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인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권을 인정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서는 하나의 교섭 단위에서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니까 이번 시행령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되 교섭창구 단일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섭단위 분리의 범위를 확대해서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단위 분리해서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하청 노조들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청 노조들 사이에서도 교섭단위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원청과 따로따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시행령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에 분리 교섭을 허용하고 또 하청 노조에서도 별도 분리 교섭을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민노총 이정희 실장님 나오셨는데 민노총에서는 이 노란봉투에 개정됐을 때 환영을 했는데 이제 시행령이 나오니까 굉장히 반발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 삼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의 법 개정 취지가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저희들이 볼 때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서 이제 이성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법에서는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 다만 그러니까 하청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 노조법에는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시행령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절차의 문제로 절차로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조건을 고려하여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두 단계 어떤 현재 거예요?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원청 노동자들과 하청 노동자가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크게는 교섭 창구 단일화의 범주 내에서 교섭 창구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교섭 단위가 분리되면 하청 단위 내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할 건지 아니면 교섭 단위를 분리할 건지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원청과 하청의 경우는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교섭 단위가 다르게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이게 이제 현재 법상으로는 창구 단일화 제도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차를. 그래서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를 두 번이나 이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 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창구를 하나의 교섭 단위로 할 거냐 아니면 교섭 단위를 분리할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들이나 또는 노조 내에서 이의 제기가 있으면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에 불가피하게 절차가 진행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청 노동자가 실제로 교섭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 분리하는 첫 번째 단계 그리고 하청 내에서 서로 이제 단위를 분리하는데 원청과 하청은 근로조건이나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해야 되는데 이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밟아야 되는 게 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된다. 지금 원청과 하청 간에 첫 번째 단계에서.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일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금 교섭단위 이제 분리를 쉽게 할 수 있으면은 아니면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은 논란의 소지가 적은데 현재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에서는 교섭단위 분리를 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든가, 예. 고용 형태의 차이가 있다든가, 예. 아니면 기존의 교섭 관행이 서로 분리해서 교섭한 교섭 관행이 있다든가, 예. 이런 경우에는 교섭단위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해서 큰 분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일부 분란은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하청 노조가 이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때는 하청 노조는 굉장히 숫자가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을 수가 있죠. 이 많은 숫자가 교섭 요구를 하는데 그럼 교섭 창구를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이제 발표한 시행령에 보면 원래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그다음에 교섭 관행뿐만 아니라 예. 이 노동 조합의 특성, 그다음에 노조 간의 갈등, 예. 당사자 의사, 이런 의사? 것들을 고려해서 교섭단위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거는 노동조합법에는 이게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조항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 세 개는 노동조합법 모법에 있으니까 그냥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민노총 정책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고 계속 그러니까 교섭단위 결정과 관련해서 계속
그러니까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적인 안정성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교섭단이 분리할 수 있는 근거, 조건 등이 조금 넓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넓어지긴 했는데 그 넓어진 게 그 명확하게 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정희 실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명확하면서? 예, 그러니까 원래 제도는 현재 제도는 교섭 창구를 가능하면 단일화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법이 그런 거죠. 예, 법이 그런 거고. 원칙적으로 단일화. 예, 다만 이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하청 노조가 이제 원청과의 교섭을 할 때는 이거는 분리를 되도록이면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되어 있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제도라는 틀 내에서 이 분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어지간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을 해왔는데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익 대표의 적절성이나 노조 간의 상호 간의 갈등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제도 설계는 창구 단일화를 기본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분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불확실하면 기업이나 사업주나 노조 모두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뭔가 법과 시행령이 이념의 차이를 떠나서 조금 분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낳고 혼란스러운 얘기는 경제 현상, 산업 현장에도 조금 걱정거리가 많은데 일반 시청자들이 조금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원청 사업 노조와 하청 노조는 회사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많이. 그다음에 하청 노조 간에도 많이 다를 텐데 이 지금 별도 교섭을 가능케 하는 게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원청과 하청을 노조를 함께 하라는 데 목적이 큰 겁니까? 하청 노조 내에서 하청 노조 간에 함께 하는 게 큰 겁니까? 지금 이 법의 시행령이. 이 법의 그 시행령의 기본 그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는 아까 좀 전에 그 이정희 정책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기존의 그러니까 그 하청 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기 전에 만들어진 그 법이었거든요. 기존의 법. 근데 이게 그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교섭 창구 단일화 그 절차법을 만들 때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없었던 상황에 그 새로운 상황이 생겼는데 예. 이거를 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조금 그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시행령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그 좀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좀 남겨져 있는 거죠. 노동계에서 지금 원하는 건 뭔가 이 시행이 발표되면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입법적 불비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간의 이제 제도 운영 관행이나 이런 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기존의 조건에서도 노동위원회나 또는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에 법에는 없었지만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청과 교섭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판결한 것은 하청 노조에서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원청은 교섭에 응해야 된다.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판결의 취지, 노동위원회 결정의 취지대로 하청 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가 원청의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교섭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저희들은 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하청 노조들을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라라고 하고 또 그 전에 원청과 하청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라 또는 분리해라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또 하청 노조 내부에서의 교섭 창구 단일화 또는 분리라는 절차를 불필요하게 거치도록 만들어놨다 시행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2번 거쳐야 하는 게 굉장히 노동계에는 이 노사 협상에 많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오래 시간을 끌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없애고 법적으로 이미 나와 있던 어떤 판례들을 그냥 따라가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법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이 조금 그 이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노동위원회 그 판정이나 그 법원의 판결은 하청 노조가 그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했을 때 교섭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데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판단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건이 생겼잖아요. 예, 근데 법에 하청 노조가 그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의 노조만 교섭 요구를 했다라면은 이제는 그 하청 노조가 수십 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수백 개가 될 그렇게 수도 하면- 있어요. 예, 수백 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수백 개의 그러니까 하청 노조와 그 원청 그 사업주는 별도의 교섭을 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수백 개의 교섭 단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 할 경우에는 교섭의 비효율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교섭의 비효율성을 복수노조에서 교섭의 비효율성을 줄이고자 만들어준 제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해서 교섭 비용을 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노동부에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청 노조가 뭐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수십 개일 수 있고 수백 개일 수도 있고 뭐 현대차 같은 건 수천 개일 수도 있는데 이론상 수많은 하청 노조가 별도의 교섭권을 가진다면 뭐 사업주는 정신이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론상으로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게 이제 하나오션 노동 하나오션. 예전 대우조선이죠. 예, 예.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에 그렇죠. 추진했던 하나오션 노조, 그다음에 현대제철 노조,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 이런 노조들이 대체로 이제 하청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했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들은 대부분 하나오션의 경우 사내하청이 한 50개 내지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규모는 대체로 50명에서 1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CJ 택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점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4,500개가 있고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한 30명 정도 대리점에 따라서 좀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리점별로 또는 하나오션의 경우 사업장별로 하청업체별로 노조를 만들었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의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실제로 어렵고 또 어쨌든 원청과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를 하청 노조 단위에서 기업 단위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이 금방 예를 든 사업장에서는 사실은 노조가 전부 하나였습니다. 하청 회사들 다 노조가 전체를 묶어서 포괄해서 노조를 만든 하나로 겁니다. 만들었어요? 만약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하청 노조의 활동이 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후에 활발해지면 좀 더 다른 노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가 더 만들어질 수는 있겠다. 노동조합 운동을 둘러싸고 좀 노선이 다르거나 좀 견해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다른 사업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많으면 3개 정도, 통상적으로 한두 개 정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관행이다. 그렇게 보면 이제 하청 기업들이 50개, 100개 또는 대리점이 400개, 500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모든 대리점이나 모든 하청 기업의 노조가 만들어져서 사용자들이 교섭 부담이 뭐 100개 단위랑 교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네. 하청 회사가 뭐 50개가 된다, 500개가 된다, 5,000개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교섭할 수 있는 노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 하청 회사 50개, 100개가 되면 그 노조를 묶음으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지금 이정희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그렇게 그 하청 노조들이 그 좀 교섭 단위를 좀 그 통일해서 그 노조를 결성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라든가 이제 민주노총 아닌 그 다른 그 기업 단위 노조들은 네. 그냥 기업 단위 노조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운 그 노조가 기업 단위로 많이 만들어질 경우에 예. 뭐 교섭 단위가 수백 가지가 그 수백 개 교섭 단위가 생기는 건 좀 비현실적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섭 단위가 그 뭐 서너 개만 되더라도 교섭의 그 통일성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그 감안했을 때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을 그 유지하는 것은 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좀 그 절차가 좀 투명하게 그 운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투명하게. 네, 투명하고 그 법적으로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가진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우리 생각이 이성희 차관님 들었습니다. 말씀 시행령에 나온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이 법보다 조금 더 확대됐기 때문에 네. 그 법을 뭐 위반은 아니지만 법의 근거를 하고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완화됐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정희 실장님께 한번 먼저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제 이 문제가
노조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노동부가 현장 지원 TF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의견들을 듣고 민주노총에서 가장 우려했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원청의 경우에 대체로 이제 하청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제 노동조합의 간부가 있는 사업장과는 계약 해지를 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하청업체가 계약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법이 개정된 조건에서는 어쨌든 하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예전처럼 막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볼 때 대체로 원청 사용자가 개입해서 친회사, 그러니까 원청 회사의 친화적인 노동조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용노조죠. 의용노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의용노조의 경우에 통상 이제 하청업체의 관리자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면 그 해당 노조가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것이 기계적인 창구 단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다수의 노조, 복수의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교섭을 보장하는, 개별적으로 교섭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사용자들도 앞으로는 개입해서 다수 노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하청 노조에 대한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유인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했고 노동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동의를 해서 그런 면에서 지금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걸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과연 이제 원청 사업주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 이제 민노총의 좀 생각이겠죠. 실제 친화 의용 노조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예. 그건 가정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예.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정이 불분명하면 아까 이제 법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텐데 결국 이 시행령이 선명치 않음으로써 서로 받아들이지 어려울 경우가 있었잖아요. 사용자도 받아들일 수 없고 노조도 받아들일 수 없다. 뭐 단일 교섭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양쪽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전부 또 법원으로 달려가겠네요. 자칫하면. 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행령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노동위원회. 예,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하청 노조가 이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할 경우에 그러면 이게 교섭단위 분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까 이정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청과 그 하청 교섭단위 분리, 그다음에 하청 노조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노동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불복할 경우에 그러면 행정소송에 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용자 측에서 불복한다 그러면. 예, 노동조합도 지금 이정희 실장님 말씀대로 노동자도 불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사용자도 불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가게 되면은 이게 그 결정이 되게 최종 그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까지 한참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섭단위는요,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은 교섭권은 교섭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그 활동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교섭단위가 이렇게 그 행정소송 때문에 늦게 결정이 돼버리면은 노사 양측 어느 일방에는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앞으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행령은 발표됐지만 그 시행령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교섭단위 분리하라고 이렇게 노동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하더라도 사용자나 노동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다음 가는 것은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소송으로? 뭐 이의제기 절차가 있고 노동위원회 자체에 이의제기 절차가 있고 이의제기 절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했는데 거기에 불복하면 이제 행정소송 방식으로 가게 되겠죠. 워낙에 이제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내년 3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천국제공항사 사례를 잠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노조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강원랜드와 함께 노란봉투법 1호 사업장으로 추진하려 한다. 우리가 그렇게는 반대한다. 그러면서 인국공 노조와 하청 노조 간에 뭔가 노노 갈등 우려까지 있다는데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뭐 인국공은 문재인 정부 때도 어쨌든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주요 대표 사업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규직화가는 과정에서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채용 경쟁에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정규직과 또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경우에 그런
입사 경쟁, 입사 경쟁이 낮은 조건에서 들어온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를 어쩌면 개선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일정한 반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원하청 교섭을 원청과 교섭을 하더라도 제일 바람직한 건 사실은 하청 노조의 경우에 아직은 노조운동의 경험이나 또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적습니다. 그래서 발언력과 영향력, 조직력이 있는 데는 대체로 원청이죠. 원청 노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청 노조의 활동을 도와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교섭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청 노조만으로는 처우를 개선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원청과 같이 해야 될 텐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원청이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격차들이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격차들을 단번에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일정하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국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하청 노조의 경우에 처우 개선을 하는 요구가 있고 당연히 원청의 경우에는 이 처우 개선이 결과적으로 그렇지. 본인들에 대한 처우가 다소 그러니까 불이익하게 되거나 또는 본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런 우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처우를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완전히 일치시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사회적으로 또는 노사 간에 노정 간에 여러 대화 채널을 통해서 논의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노노 갈등이 바로 벌어진 건 아니지만 이게 현실화되면 이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와 함께 협상을 함으로써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수 있고요. 원청 노조는 그로 인해서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양보를 당연히 안 하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노 갈등 우려를 했는데 이건 이제 일이 벌어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노란봉투법에서 원하청 교섭 단일화 얘기에 집중을 했는데 시간이 1,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성희 차관님, 이 지금 노란봉투법에 관련된 게 시행령이 이번으로 끝이 아닐 것 같아요. 3개월 시행을 앞두고 다른 쟁점들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게 남아 있는데 혹시 이거 말고 어떤 게 제일 또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까? 가장 큰 게 이번에 노동조합법 2조에서 그러니까 직접 계약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청 근로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 결정을 하는 경우라면은 원청 사용자가 교섭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인 지배 결정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해야지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부 판례로만 있습니다. 근데 판례도 아주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청 노조와 협상에 임해하는 원청 사업주의 사업자 성격을 명확히 하는 문제예요. 사업자 성격에 명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어느 범위까지 교섭을 해야 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그러니까 지배 결정한 범위 내에서만 교섭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지금 제일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텐데 혹시 그런 걸 누가 판단하죠? 사업자 성격. 지금은 노동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원청과 하청의 교섭 단위를 분리해달라라고 하면 원청과 하청은 기본적으로 분리를 하고 다만 이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노동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원청 사용자성 판단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거기에서 판단위원회 거기서 이제 기준을 정하거나 또는 실제로 좀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이 사용자가 실제로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지배 개입하고 있는가, 실질적 결정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사용자성을 판정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혹시 법적으로 무슨 정당성이 있을라나요? 그 위원회는 그게 법적 문제입니다. 근거가 있을 지금 지위가 법적으로. 법적인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그런 그러니까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지는 법적 근거가 지금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가. 그럼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그러니까 노사 당사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 노사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하다라고 공정한 판정이라고 생각해야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성 여부, 그다음에 교섭 책임 범위를 놓고
엄청나게 많은 행정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한 그 좀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 지침을 내려줄 법적 근거가 좀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굉장히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시행령이 발표되고 나서도 많은 이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기업이나 노동계 모두 불만일 수밖에 없는데요. 짧게 우리 이정희 실장님께 시행이 되면 이 하청의 원청 사업자 교섭이 조금 그래도 많이 활발하게 민노총에서 좀 벌어질 수 있다 하는 업종 분야 기업은 어디일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이미 이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교섭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대법원까지는 아니지만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나 또는 일심 행정법원에서 했던 사업장이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오션, 그다음에 현대제철, 제철, 그리고 CJ 택배. 얼마 전에는 이제 백화점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의 경우에 원청이 교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고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거고 아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 중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입니다. 금융권이나 또는 공공기관의 콜센터 실제로 그 회사의 업무를 상당 부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간접 고용돼 있는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청 교섭을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희 인제대 특임교수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규제의 역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했더니 시장에서는 정부가 찍어준 상급지 투자처라고 받아들이고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넉 달 동안 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 상승폭은 다시 커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정부가 연내 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부동산 대책 3차례 나왔고요.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일부 통계로는 집값이 상승폭이 더 커졌다. 뭐 좀 이렇게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출도 다 박혀 있는데 네. 이 현금 부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지난주에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 주간 단위 변동률이 전주에 0.17에서 0.2%로 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더 커졌다.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다만 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상승률은 약간 둔화됐는데 저희는 0.26에서 0.23으로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도 부동산원보다는 수치가 높죠. 그러네요. 상승률은 조금 둔화됐지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맷집이 세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토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극약 처방이거든요. 그렇죠. 이 주식으로 따지면은 서킷 브레이크예요. 서킷 브레이크. 아주 못 사게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네. 완전히 이제 수요를 이제 실수요 빼고는 아예 집을 못 사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제 오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 혹은 수요자들이 어떤 불안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예.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불안 심리도 강하고 맷집도 강해졌다는. 맷집이 참 세졌다.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정부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쏠린 자금, 특히 이제 금융시장, 생산적 방향, 증시로 좀 돌려놓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통계들을 보면 그런 기대가 참 현실화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머니 부분은 일어났죠. 일어나고 있다. 고객의 탁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고객 탁금 많이 고객의 나왔으니까. 탁금이 작년 말에 54조 5천억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78조 2천억이네요. 많이 늘었어요. 한 43%가 늘어났고 24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살 돈들이 이제 휴식으로 이동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전체 통화량이 늘어난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9월 기준으로 M2라고 그러죠. 예.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이 4,430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서 24조 정도만 주식으로 갔다고 옮겨갔으니까. 보는 거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돈이라는 게 칸막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주식하고 서울 아파트 간의 상관계수가 한 0.87 정도 나옵니다. 아주 높네요. 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방향성이. 가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공급 부족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예. 어떻게 보면 다 겹쳐서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자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약간 지난 얘기란 말이에요. 통계는 좀 지난 통계니까. 예, 네. 후행성을 띠고 후행성이니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은 좀 주춤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런 말씀을 그런, 드리냐면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요 지금 대출이 안 돼요. 거의 다 이제 그렇죠, 은행에서 거의 연말까지는 거의 이미 그 문을 다 닫았단 네, 말이에요. 은행들이 뭐 더 이상 주담대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출 총액하고 거래량하고 서로 맞물려 있죠. 음. 그거 하나.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대출 금리가 연 6%까지 올랐어요. 최고금리 수준이에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이 매수 우위 지수라고 이런 걸 내거든요. 이것도 매수 우위 보면은 지수요? 조금 떨어져요. 확실히. 음. 근데 이제 거래량에서 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예. 거래량이 지금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8, 9월이 한 8,300, 8,600 정도 됩니다. 예. 근데 11월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통계는 이제 한 달 뒤까지 이제 집계를 하니까 지금까지가 한 1,000건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1,000건 정도. 예. 그러면 이제 11월도 다 가잖아요. 예. 근데 대출은 거의 막혔지. 금리는 올라가지. 이런 상황에서 12월까지 집계를 하더라도 저는 뭐 잘해봐야 한 4, 5천 건 정도 나올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약간은 좀 눈치 보기 장세 혹은 숨고르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15대책을 포함해 세 번째 나와서 뭔가 이 부동산 대책 효과가 없다는 게 시장의 반응인데 조금씩 이 영향이 안정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제 대책의 긍정적인 이 평가를 좀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대책의 어떤 효과보다는 주택 시장을 둘러싼 다른 변수들이 또 영향을 더 미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이 도심 아파트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래량만 줄어드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 살 때 허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 살 때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 토지거래 허가는 말로는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아파트 규제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아파트에 약간 부속돼서 땅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전세 끼고 못 산다는 얘기는 예. 파는 사람도 전세 끼고 못 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에 거래되는 매물이 확실히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 거래가 많지 않으면요. 과거에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 그리고 거래되고 나면 아이고 막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 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지금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혹시 착시 현상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효과를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런 추세가요. 네. 뭐 짧으면 한 한두 달 아니면은 길게는 한 내년 5월 말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내년 6월 3일이 이제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아, 그 전까지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예. 세금을 올리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없지만 예. 그 이후에는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가 결국은 세제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방선거 이후에 예, 63 예. 지방선거 이후에 세금 카드.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이제 토호제 해제를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런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면 해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미세 조정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세 조정 왜 예. 그런가요? 가령 또 뭐 동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집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예. 그는 국민주택 규모로 보면 한 16억 5천까지 해요. 어지간한 강북 아파트가 보다 비싸요. 그 빠져 있거든요. 오히려 거기는 지정해야 되는 어떤 거기는 상황이 빠져 있고. 생길 수가 있고 구리도 좀 약간 꿈틀거리고 그리고 노도강이라든지 건강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올 들어 가격이 빠진 것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선별 이렇게 재지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동별로 지정하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자체장이 해야 되거든요. 예. 서울시장이 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선뜻 아마 의사결정을 못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법이 바뀌면은 그게 지금 발의는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통과가 되면은 예.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제 법제화가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아마 조금은 어쨌든 간에 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이미 우리 지금 하나도 안 올랐는데. 네,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예, 있잖아요. 예. 이 집값이 통계가 정부와 여당에 조금 자기적으로 이용을 했다. 그런 지금 갈등이 좀 있으니까 미세 조정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주택 시장이 가면 갈수록 분화되는 양상이잖아요. 나눠지는 거, 예. 양극화 뭐 이런 예, 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그런 시 통계를 가지고 뭐 재지정 혹은 뭐 일부 해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만약 해제된다 그러면은 그 신호를 이렇게 삐딱하게 이게 굴절해서 또 이렇게 수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조심스러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역 거주자들 이분들의 뭐 재산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규제는 없는 게 좋은데 조금은 불편을 좀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실제 오르지 않은 지역 위주로의 이제 미세 조정의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이 전세 얘기를 해보겠는데 네. 이들 이 실수요자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실거주 원칙으로 하다 네. 보니까 전세 물건이 많이 줄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가요? 전세 물건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네. 지금은 전세값이 오르는 것보다는 저는 전세 매물이 없는 게 더 이슈인 것 같고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전세 매물 통계내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그래서 예. 그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작년 말에 비해서 한 19% 정도 줄었어요.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많이 네. 줄었죠. 경기도는 거의 38%가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말씀을 그러네요. 드렸는데. 가격보다 공급 매물이 뭐 전세 매물이. 그렇죠. 유통 매물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2020년에 이제 임대차 입법을 하면서 이제 세입자가 계획형 청구권을 행사하니까 이제 4년 동안 살게 되었죠. 예. 그럼 그만큼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지난 6.27 대책 때 대출 받으면 또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되고 토호제는 말씀하신 예. 것처럼 전세 어떻게 보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시장으로 보면요. 재고 말하면 저량보다는 이 유량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유통. 예, 전세 그렇죠. 유통.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이게 유통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이거 흘러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 없는데 지금 굉장히 약간 이게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이게 작은 어떤 재료만으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급등락을 하는 그런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을 펼 때는 좋은 의도 갖고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같이 보고 판단해야 돼요. 네. 전세 유통 물량이 워낙 적었다는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가격 얘기하는 전세에 네. 지금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네. 면적에서도 전세값이 5억 이상 차이가 난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이런 문제입니까? 계약갱 청구권은 아니고요. 네. 그 이제 분양을 이제 받으면은 지금 잠실 아파트 얘기인데 예. 이게 3년 뒤에 입주를 이제 아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 매물은 이제 채를 구하면 4년 동안 살 수 있는데 일반 분양 받은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 3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차가 네. 이제 25평형인데 예. 이게 하나는 15억이고 이거는 4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9억 5천이라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난다. 뭐 이런 얘기다. 그런 거군요. 가격의 이중 구조 이렇게 이중 구조?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전세값이 가격으로 해서 아까 매물이 워낙 전세 유통 물량이 예. 워낙 적은 게 큰 문제인데 가격이 특별히 많이 오르는 게 이 예. 중저가 지역에서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다면서요,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반드시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오면서 통계를 한번 돌려봤는데 지금 2년 전에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서울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 10.4% 정도 올랐어요. 예. 근데 많이 오른 것들이 특징이 보니까 주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이하가 이런 데입니다.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은평, 성북구, 금천구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안 올랐으니까 주로 싼 곳을 이제 찾아서 이동하면서 중저가 지역에 아마 지역이요. 전세 가격이 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집값이 말하면 매매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전세값도 많이 오른다. 결국은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의 종속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전세값은 별로 안 올랐어요. 전세값 자체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요. 국민의힘 기준으로 51%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지금. 매매가 대비 51%.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예. 결국은 이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을 상승 견인시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세 들어가려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보증금은 낮추고 일부 월세를 낼 거 월세로. 아니에요. 그게 월세화가 이제 가속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 급등과 월세화의 바로 그 바탕은 바로 매매 가격 급등이 초래한 어떻게 보면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년에는 대부분이 또 전세값이 좀 오를 거로 보거든요. 내년에는? 왜냐하면 전세값이 안 올랐잖아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안 오르니까. 예, 그래서 내년이 아마 대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해보다는 좀 더 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별도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요. 근로조건, 근무 환경, 사업장 관행 차이 등을 이유로 수많은 하청노조가 별도로 교섭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계는 산업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분리교섭 기준을 엄격히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불만이죠. 재계와 노동계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노란봉투법, 이제 3개월 앞으로 시행이 다가왔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